저는 좀 뜬금없는 주제고요. 좀 기술적인 파헤치는 공부라기보다는 큰 담론을 하나 발제하는 차원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아프리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어떤 시도들이 좀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었는지 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크립토씬에서는 디파이 서머, NFT 서머, 그리고 게임파이 같은 여러 가지 메타들이 나왔고, 또 확장성 솔루션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어떤 비트코인 가격 상황도 그렇고, 어떤 주도하는 메타의 움직임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는 유즈 케이스, 그리고 매스 어답션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말 새로운 엔진이 어떻게 등장할지에 대해서 크립토씬의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최근에 공부하면서 신뢰 체계의 혁신, 그리고 개인에 의한 셀프 커스터디 개념을 좀 의미를 좀 해봤고, 기존의 사회 체제 자체가 효율적으로 발전되고 확립된 어떤 선진국에서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부실한 개도국에서 극적인 어떤 효용을 블록체인에서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좀 알아봤고요. 생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을 창출하고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굴러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케이스가 아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저희가 영감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프리카나 제3국에서 제3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엘살바도르에서 작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크립토로 모금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치안이나 사업 환경이 불안정한 제3세계에서 분산장부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회 혼란과 빈곤을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시도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는 원래 있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더 계속 활발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표는 디지털 커런시 오너십에서 share of population인데, 전체 인구 중에 암호화폐, 디지털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 국가 순위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사실 온체인 데이터의 트랜잭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만 만든 통계치인데, 사실 온체인 데이터에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국민들 중에 몇 명이 트랜잭션 마켓의 총 트랜잭션을 일으켰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국가별 개인당 GDP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보급률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딱 보이는 거는 빨간색 선이 많고, 빨간색 선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국가들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최근에 전쟁을 일으켜서인지 난민이 많이 발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크립토를 보유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중이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요. 또 아프리카, 케냐, 사우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디파이나 NFT 같은 스페큘레이션이 많은 시장 메타가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어떤 수치의 정확성이나 정확성을 좀 차치를 하고서라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체인 어널리시스에서 발표한 크립토커런시 어답션 인덱스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어떤 방법론으로 국가별 디지털 가상자산의 어떤 어답션 레이트를 좀 지수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변화된 모습을 보자면은 가장 큰 모습은 인도와 베트남이 두드러지게 좀 순위가 올라간 모습이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좀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인데요. 왼쪽에는 크립토 어답션 인덱스고 보시면은 동남아라던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발라낸 세부 자료로서 글로벌 디파이 어답션 인덱스를 체인어널리시스에서 또 발표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온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있는 트랜잭션 볼륨도 다 한꺼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중앙화된 어떤 엔티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 간의 거래는 다 온체인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거래소 자체의 오더북에 실려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트래킹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잭션을 따로 발라서 같은 지수를 산출해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디파이에서는 선진국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채널시스에서 해석하기로는 디파이에서만큼은 전문적인 트레이더나 덩치가 큰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비중이 많이 큰 전체 볼륨에 대한 지수에서보다는 그런 선진국에서 자본이 많은 선진국에서 많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런 개개인별로는 어답션이 꽤 높지만 디파이에 대한 접근도나 어떤 자본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부진한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크립토 씬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뢰 자본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가장 떠오른 게 이 블록체인이란 거는 제3세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잠시 다른 데로 자리를 이동할 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도둑이 내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효율적으로 그 도둑을 검거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 내에 충분한 정도만큼 보상을 받아내고 처벌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체를 법인을 하나 등기를 하려고 해도 수백 가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매출채권을 냈을 때 그 매출채권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대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이걸 금융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아프리카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뢰라는 키워드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밀접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내로 아프리카에서는 대륙별 불법 고용 인구 비율을 좀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는 76%가 사실상 국가의 조세 제도 시스템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분들도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 소득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효율적이지만 어떻게든 집을 짓고 자산을 만들고 대를 잇고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쌓고 그것을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고 더 어그레시브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많이 인용되는 건데 unbanked population이라고 하죠. 은행이나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아프리카에 많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 있어서는 디파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알아내기 위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하나하나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국은 암호화폐, 법정화폐 채택 이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4월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제 효율성과 국민들의 좀 더 활성화된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메커니즘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좋은 선순환이 발생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로 판명이 나서 주변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 자체는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경제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합리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이 맥락은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현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원래는 프랑을 식민지 시대 때부터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 정권은 러시아 푸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곳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과 어떤 경제 연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체제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당장 비트코인 채택이 이런 블록체인 씬에서 대단한 물결을 일으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화폐 듀얼 화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을 리스크를 제대로 체킹하고 만들어낸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완전히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건 아니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처음으로 CBDC 프로젝트를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런칭을 했고 77만 명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정식 런칭도 아니고 머천트 단에서의 어떤
CBDC 생태계로 들어온 사업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크립토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짚고 넘어가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그 규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좀 대략적으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케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립토 자체를 합법화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거의 탑 경제 대국인데, 디파이나 여러 가지 핀테크 측면에서 많은 시도들을 좀 장려하고 있는 모습. 구체적으로 다음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당장 생각나는 건 페이먼트겠죠. 어,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존에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존의 그 스위프트 체제로는 이행할 수 없었던 국가 간의 환전 시스템과 송금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원래부터 있었고,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을 가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경제 비중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니만큼 어떤 해외 송금 비즈니스에서의 스타트업들의 혁신 시도들은 굉장히 일단 많았습니다. 이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크립토커런시를 활용한 해외 송금의 비중은 굉장히 계속 꾸준히 높아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파이 쪽의 어떤 유즈 케이스의 가능성을 좀 사진해 본 건데, 좀 허접하지만, 러프한 아이디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기준금리가 최근 7월 30일에 1%더 올려서 14%. 그리고 나이지리아 개인 대출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국가인데, 그 상위권 플랫폼들에서 개인 대출, 원클릭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 정책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대부분 10%는 무조건 넘고, SME 대상, 사업자 대상으로 했을 때 5에서 9%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과 19.5%라는 저희 많이들 아는, 그, 루나 앵커의 그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19.5%라는 그 토크노믹스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그 사태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의 이유는 19.5%만큼의 이자 지불을 할 수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함이 일찍 드러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구 어딘가에는 19.5% 이상은 기꺼이 내고도 돈을 빌려갈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제 아이디어고, 지금 나이지리아는 가장 핀테크가 발전한 국가이면서 그나마 뱅크, 뱅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면서 또 가장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나라. 다른 국가에서라면 지금 10%, 20%로는 10%, 20%도 굉장히 싼 이자율일 거거든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냈었, 뭐, 웹3에서, 한국에서 만들어냈었던 디파이 플랫폼이 그런 토크노믹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과 특히 이것의 니즈가 있는 곳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핀테크이고, 어떤 파이낸스 쪽의 혁신이고, 크립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에서는 카르다노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요 트위터는
비탈릭이 3월쯤에 올해 3월쯤에 잠비아 쪽에 어떤 미팅을 갔다가 잠비아의 크립토 비전에 대한 서포팅을 하는 그런 트윗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카르다노의 파운더가 이제 알았냐? 우리는 애초부터 아프리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 3년 내로 1억 명을 아프리카에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 혁신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제대로 밝혀진 건 없죠. 디파이에서 제가 많은 아프리카 현지의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건 글로아입니다. 글로아는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오태림 대표님이 런칭하셨고 미국에서 런칭하셨고 아엘라라고 읽을 거예요. 아엘라라는 나이지리아 핀테크 업체와 연계를 해서 나이지리아 쪽에 디파이 대출 솔루션을 제공했던 겁니다. 아엘라라는 것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일종의 원래 핀테크 업체고요. 어떤 개인 간의 트랜잭션을 모두 온체인에 담아서 약간 웹2와 웹3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로아에서는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을 좀 피력하고 있고,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은 디파이가 혼자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없고, 어디선가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디파이 금융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의 밸류 체인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순환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가고 있고요. 글로아 자체는 블록체인 기반 크레딧 파이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밑에 세 개는 특히 올해 최근에 이루어진 파트너십인데 파키스탄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파트너십을 많이 웹2 핀테크 업체랑 많이 맺고 있어요. 이게 디파이 금융이 이루어지려면 신원 확인이 되어야 되고 크레딧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혹은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디파이를 일으킨 어떤 화폐에 대해서 크립토 화폐와 피앗 머니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되고 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강제하는 그런 UI들이 굉장히 사용자와 밀접하게 발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디파이만으로는 사용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서비스를 만들기는 아직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웹2에서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과 연계를 함으로써 디파이가 실질적인 수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글로아의 이런 행보가 조금 저는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부동산 모기지 거래를 위해 부동산의 등기를 온체인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이지리아 모기지 리파이낸스 컴퍼니랑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거버먼트 사이드와 연계를 해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수단이 실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강제성이나 합의를 이뤄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간의 이니셔티브와 기술을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D 베리피케이션일 건데 케냐에서는 아예 통합 블록체인 기반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00명이 등록을 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결혼, 출생, 대출, 모든 것들이 한 이 시스템으로 본인의 신원이 확인이 되고 또 블록체인, 온체인을 통해서 본인이
잃었던 모든 경력들이 온체인에 저장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현실의 신원 관련 데이터들을 메타화시켜서 메타버스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라서 사법부에서는 사실 케냐에서 안 된다, 불법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생각보다 어떤 대중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어답션이 빠르고 경쟁적으로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안성이나 어떤 프라이버시의 이슈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좀 보이고 있지만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아이디는 꽤나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알고랜드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SSI 플랫폼은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 1668%라는 게 2021년에, 아니군요. 2022년 1분기에 2021년 1분기 전, 1년 전 대비, 아프리카 내의 크립토 프로젝트에 대한 VC들의 펀딩 금액의 성장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VC들의 어떤 투자 쪽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 많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꼭 제3세계 전체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마라나 잠보 그리고 아프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펀딩을 받아서 좀 따로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비록 블록체인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보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전가의 보드처럼 그냥 적용시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건 절대 아니고 현실에서도 기존에 있던 체계와 어떤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블록체인이 합치되고 사람들의 매스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마리 중에 하나로서 당장은 웹2와 웹3의 연결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모델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